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전투로 폐허로 변한 루간스크의 한 아파트 앞 공터입니다. 포탄 장약 케이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파트 단지를 포병의 화력 거점으로 삼고 러시아군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폐허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처럼 민간 아파트를 멋대로 징발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여기에 대응해 공격을 하면 당연히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크라이나군이 탄약고로 이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쓰다 남은 포탄이 쌓여있습니다. 여기에 포탄을 적재해 두고 밖으로 운반해 사격을 한 겁니다. 살던 주민들은 졸지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아파트 지하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형적인 전쟁 수행 방식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등 돈바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패스트 트랙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절차가 아주 간소합니다. 외국인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최소 5년 동안 거주한 경력, 소득 신고, 러시아 언어 테스트를 생략합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돈바스 공화국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는 2019년에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한 2월의 경우 95만 명이 국적 취득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77만 명이 러시아 시민이 됐습니다. 월요일에 내린 대통령령은 돈바스 민병대나 기타 현지 법 집행기관 근무자는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바스 공화국은 법적으로는 러시아 연방이 아닌 외국으로 민병대는 외국군이지만 그런 신분은 러시아 시민이 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5월에는 자포리지아와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시민권 획득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또 같은 달 돈바스 지역의 고아원에서도 고아들이 후견자나 양육권자의 도움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이나 기타 지역의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령지에서 선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지 않던 연금도 줍니다. 또 전쟁으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집도 지어 제공합니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의 특징은 러시아 시민이 되는 문호를 러시아계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개방한 점입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주권과 영토 침해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한 날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모스크바의 결정이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고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동화시켜 국가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장은 그러면서 서방에 더 많은 무기를 내놓고 새로운 제재 조치를 더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의 명령은 가치없는 것으로 침략 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의 자동차 3사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에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22개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은 6개국의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르노도 모스크바에서 철수했습니다. 르노의 생산 라인은 러시아 당국에 인수돼 앞으로 중공 브랜드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니켈, 알루미늄, 팔라듐, 플래티늄 같은 천연 자원의 러시아 비중이 큰 것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 전기차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러시아 최대 니켈 광산 회사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7%를 차지하는
노릴스크의 위력은 강력합니다. 니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료입니다.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는 중공의 니켈 의존도를 줄이고 원산지를 다각화하기 위해 러시아 노릴스크와 합작해 배터리 재료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니켈은 국제 선물상에서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니켈이 없어 전기차 생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비중이 큰 팔라듐 부족도 상당한 충격입니다. 팔라듐은 플래티늄과 함께 촉매 컨버터의 필수적인 금속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 제어에 핵심적입니다. 팔라듐은 국제 선물시장에서 6배나 올랐습니다. 금보다 비싼 희귀금속입니다. 팔라듐은 러시아 생산 비중이 43%에 달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34%, 캐나다는 9%, 미국은 7%에 불과합니다. 팔라듐은 초정밀 반도체 원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반도체 금수 수출로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산 재료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서구 산업 국가가 다 마찬가지지만 독일의 경우 러시아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제조업에 필수적인 자원들을 들여올 수 없으면 그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철강이 없는 독일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나토에서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비겁하다고 욕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대러시아 관계는 사활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짧은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6.25에 비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구소련의 공산 전체주의인 것으로 아직도 착각하기 때문에 6.25와 같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기 쉽습니다. 러시아는 시장 경제를 도입한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선거도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중공과 일시적으로 같은 진영이라고 해서 똑같은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이 없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에 가져다 붙이는 것은 무리입니다. 존 미어시하이머 교수가 설파하고 있는 논지처럼 우크라이나는 애당초 불가능한 나토 가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침공을 자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숙명적으로 완충국으로 남아야지만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천연가스 통과료 명목으로 재정 지원도 받아온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비옥한 흑토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러시아와 서구 간의 가교 역할만 했으면 번영했을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지만 않아도 지금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러시아와 공유하면서도 슬라브의 정체성을 버리고 서구에 붙어 러시아를 찌르는 비수가 되려 한 게 비극의 단초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어서 침공을 당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핵 비확산을 지킬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핵 전력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도 많고 헝가리, 루마니아계 주민도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와 공존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고 심지어 인종학살을 저지른 게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은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들을 마치 무슨 부역전이 뭐냐 하는 것은 문화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돈바스의 인종학살은 8년 동안 지속되면서 1만 4천 명의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돈바스의 특수주의 인정을 명시한 민스크 협정만 지켰어도 없었을 전쟁입니다. 이런 점들을 도외시한 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무슨 교훈이니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